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경 테스트 경제학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2강이 되겠습니다. 자, 챕터 7장이 되겠는데요.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한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경제 활동의 안정화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경제 불황, 대공황에서부터 정부의 역할이 급속도로 증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걸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국민경제활동 안정화에 정부 외에 우리가 중앙은행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을 우리가 통화금융정책이라고 얘기하고요. 정부의 안정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에는 재정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후반부에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국민경제 안정화 정책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경제 안정화 정책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입니다. 자, 먼저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경기 변동과 같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 말고요. 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이렇게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시간 추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때가 경제가 침체가 되는 거야. 보통 이제 경제가 과열되는 경우도 우리가 관심사가 되지만 주로 이제 침체된 경우에 좀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경제가 침체돼 있어요. 이 불황입니다. 자, 이때 정부가 이 침체된 것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호황과 불황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방법. 요게 바로 안정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열돼 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내리 눌러주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침체돼 있을 때는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생산량과 고용이 자연 산출량이라는 것은 완전 고용 산출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고용 써주면 되겠습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 변동의 폭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은요. 신용카드 확대에 따른 수요 충격은 가만히 두면 원래 상태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절로 원래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 원래 상태로 가는 게 너무 먼 후의 일이면은 사실은 좀 참고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요. 빨리빨리 다시 빨리 균형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안정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시경제학의 시작은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의 이름을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케인즈는요. 야, 장기가 되면 그래 네 말대로 원래 균형 상태로 다시 회복될 수는 있을 거야. 근데 그때 가서 우리 다 죽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케인즈는 언제나 장기보다는 단기에 좀 더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은 경기의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데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볼 겁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재정 정책이 있고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안정화 정책을 시키는 것을 화폐 정책 또는 금융정책, 한국은행에서는 통화정책이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건데요. 먼저 재정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정이라는 예의가 나와 있습니다. Public Finance라고 되어 있는데 주체가 누구냐면 정부야. 정부도 돈을 조세 수입 같은 걸 통해서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그걸 갖고 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재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공의 욕구가 뭐야? 말이 복잡하잖아요. 그냥 국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국민들의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재원 조달이 바로 조세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아니면 세금 거두기가 힘들면요. 우리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공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 같은 것들을 활동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번 다음에 돈을 쓰잖아. 그 소득과 수입과 지출, 정부 입장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산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재정 수지가 정부의 세입, 돈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랑 비교해 가지고요.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똑같다.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이 같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균형 재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재정이 흑자다라고 하면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재정 흑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재정 적자다 이렇게 되면은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쓰는 것을 G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Government Expenditure에서 정부 지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를 정부 지출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런데 정부의 조세 수입을 비롯한 텍스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본드를 발행합니다. 본드가 국채, 국공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원 조달 수단이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국공채도 사실 나중에 정부가 갚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우선 빼고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부의 재원 조달 수단은 여기 텍스 이걸 이제 기본으로 얘기할 거고요. 정부 지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 정부가 들어온 조세 수입이 정부 지출보다 커요. 그럼 이게 뭐다? 예, 흑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럼 재정 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는 만큼 쓴다라고 하면 이게 재정 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개념만 먼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예산 제약시라고 해. 정부 지출, 자, 끝에 있잖아요. 정부가 돈을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까 하면은요. 텍스로 조달할 수 있어요. 텍스가 지금 세금을 거두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갖고 쓰는 게 있고요. 아니면 여기 국채를 발행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채를 발행을 한 다음에 아니면요. 통화 공급이 있어. 돈을 찍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입도 있습니다. 차입. 그래서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주로 얘기할 거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출은 주로 텍스를 주로 이용해서 하는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재정 정책 볼게요. 그래서 조세와 정부 지출을 변경시켜서 경제 안정과 성장, 복지 증대를 추구하는 그런 것을 바로 재정 정책, 수요 측면을 조정한다 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거두게 되면 민간의 소비에 영향을 미쳐요. Y는 CIG 기억나세요? 그 복습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그리고 CIG 할 때 G가 정부 지출 이게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총수요 측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 측면에서 관리 정책인데 확대 재정 정책이다라고 하면요. 경기 부양 정책 그렇게 써주세요.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경기를 부양시켜서 끌어올릴 것입니까? 라고 하면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텍스를 줄이게 되면 이게 확대 재정 정책이고요. 지나치게 경제가 과열될 것 같으면요. 이걸 반대로 하면 돼요. 이게 긴축적인 경기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많이 거두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좀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부는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킨다. 펌프질로 해서 Y는 CIG에서 G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금은 깎아줘야죠. 세금 깎아주면은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를 증가하거나 기업들한테도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CIG가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총수요가 증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인즈 학파의 어떤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케인즈는 단기를 우선 초점을 맞게 되는 것이고 정부가 자기가 원래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량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침체돼 있으면 정부가 돈을 어떻게 됩니까? 풀어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막 증가시키는 거야. 공공사업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나라 경기가 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부가 막 공무원을 많이 뽑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일으키는 거야. 막 아파트 짓고 다리 짓고 거기에 일거리가 창출되잖아. 그러면서 경기를 부양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재량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정부 지출과 조세를 통해서 국민 소득을 조정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바로 재량적 재정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긴축적인 정책 보지 마시고 확장 정책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침체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침체돼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맞아요. 실업률이 증가해요.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럼 막 아이고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요. 그리고 취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게 돈을 벌지 못하잖아.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 중간에 소득 감소가 되겠죠. 소득이 없으니까 민간의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기가 안 좋은데 삼성, 현대가 막 신입사원 많이 뽑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간의 기업들의 투자도 감소해요. 정부는 야 기업들아 사람 좀 많이 뽑아. 아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많이 뽑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민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는 유효 수요 밑줄 네모치세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CIG. 그쵸? 그게 총수요, 유효 수요야. 유효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정리할게요. 자, 우리 요거 봤습니다. Y라는 국민소득은 C 소비, I 인베스트먼트 투자, G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구성된 게 총수요다.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 그리고 소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요.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감소합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또 사실은 뭐 이거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옛날의 경제학자들은 거기다가 요즘과 같이 뭐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순수출이 감소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Y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Y가 감소하게 되면은 또 이게 바로 소비를 또 줄여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거야. 일거리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 내려가는 힘보다 이 Y가 내려가지 않고 증가하게 되면은 뭔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경기 좋아질 것 같네? 그래서 투자를 증가시키고 내려가지 않고 증가시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니까 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여. 그러면 소비도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하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조세를 감소시키는 거야. 이게 정부 지출 증가,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요. 이제 얘기를 우리가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식으로 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잘 생각해 주세요. 공식은요. 여기 보시면 스몰 c가 뭐냐면 한계 소비 성향인데 이거 우리 매경 테스트에서 막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Y는 소비가 소득에 대한 함수라니까요. 그 다음에 I, 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살짝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승수효과 살짝 봤는데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0 증가시켰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권이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가 100 증가하면 얘가 100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오셨죠? 근데 우리가 소득이 100 증가하면 거기서 끝나면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닌데 소득이 100 증가하게 되면서 다시 소비가 일정 부분 증가해요. 이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요. 내가 여기 보시면 스몰 c가 바로 뭐냐면 스몰 c가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해가지고요. 소득이 증가하는 거 대비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이게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우리 용어 잘 정리해 두세요.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 증가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0.8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소득 증가에 이 델타는 증가했다는 거야. 소득 증가의 80%가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100 증가하게 되면은 소비가 얼마 증가한다? 맞아요. 80 이렇게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봐.
오른쪽이 180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권이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도 다시 80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고 그러면 그 다음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80 증가하게 되면은 소득 증가 80에 80%인 64가 이렇게 또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도 64가 또 증가하게 되고 점차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자, 처음에 출발 자체에 정부 지출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 100만큼 증가한 거잖아. 이게 델타 G가 100만큼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국민소득이 자, 이거는 우리 계산하지 맙시다. 무한등비 급수를 쭉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델타 G, Y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500 이렇게 증가해요. 이거 어떻게 500인지 압니까? 5배 증가했잖아요. 어떻게 500인지 압니까? 하면 이 공식이 바로 이거라고요.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분의 1.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이렇게 0.8이 되면은요. 이 500이라는 승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1 마이너스 0.8분의 1 해가지고 5배 5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세 승수는 우리 반대로 1 마이너스 MPC분의 마이너스 MPC라는 거 그냥 암기하시고요. 우리는 정부 지출 승수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그리고 균형 재정 승수는 얘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그거는 우리가 뭐냐면 정부 지출 승수가 1 마이너스 C분의 1이잖아요. 근데 조세 승수는 1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C인데 요걸 두 개 같이 더하는 거야. 같이 더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세금도 같이 거두게 되면은 그때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변함없네. 이게 바로 균형재정 승수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게 승수 효과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몇 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케인즈 학파의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 승수 효과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승수 공식 암기하시고 정부 지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총수요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요거 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고전학파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전학파라 하면요. 우리가 뭔가 시장을 신뢰하는 거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대하는 겁니다. 야, 그냥 가만히 놔둬. 자꾸 하지 말고. 그리고 고전학파는 수요와 공급에서 같이 총수요, 총공급이 같아지는 데서 균형이 달성되는 건 맞는데 케인즈 학파는 바로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 뭐 애매하잖아. 달걀이 있어야지 닭이 태어날 것 같고 그런데 닭이 있어야지 달걀이 태어날 것 같고 이게 뭐가 먼저인지 약간 순환 논리에 빠지는데 맞습니다. 우리 수요 공급은 다 중요하지만 공급이 중요해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고전학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야 수요가 더 중요해 이렇게 보는 게 케인즈 학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야 생산과 공급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뭔가 파이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중요해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은요 우리가 고전학파 모형은요 공급, 생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어떤 균형에 의해서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일을 해서 소득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삼성전자가 무슨 새로운 노트북을 하나 만든다고 할게요.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할게요. 그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면 그냥 팔리는 게 아니잖아. 케인즈는 야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그걸 봐서 니즈를 파악해서 네가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으면 그냥 팔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고전학파는 무슨 소리 삼성이 만들기만 하면 저절로 팔리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고전학파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잘 만들면 될 것인가? 라고 하면은요.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많은 걸 생산하면 돼. 낭비 없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수요 측면에서 정부 지출을 막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조세로 조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자율이 점차 올라가요. 여러분 생각해봐. 자금 시장에서 정부가요.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건설 회사들이 민간의 건설 회사들이 있는데 시멘트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철근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돼 있잖아. 근데 만약에 정부가 여기에 참여한다고 할게요.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참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시멘트 양은 제한돼 있는데 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제한돼 있는데 정부가 시멘트를 갖다 쓴단 말이야. 그러면 시멘트 가격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돼 있는데 포크레인도 제한돼 있는데 정부가 갖다 쓰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가 올라가요.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정부가 자금 시장이라고 해볼게요. 자금의 공급이 제한돼 있다니까요. 공급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 일을 벌리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원래 균형 상태였는데요.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일을 벌리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자금의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물건은 제한돼 있는데 그냥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건을 사서 쓰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수요가 많은 거야. 그럼 자금에 대한 수요가 더 많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맞습니다. 그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갖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자금을 빌리는 대가, 그 이자율이야, 이자율. 상품의 가격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자, Y는 국민소득이에요. C, I, G 이렇게만 쓸게요. 자, 다시요. 이 Y는 국민소득이고요. 요거 좀 머릿속에 빨리빨리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C가 뭐예요? 컨섬션 소비가 되고요. 네, 따라오셨죠? I가 뭐예요? 인베스트먼트, 민간 기업의 투자예요. 진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요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야,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 지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이렇게 증가시켰어. 자금을 막 빌리려고 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 시장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가.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민간의 투자가 줄어든다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생각한 것만큼 많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앞에 케인즈 학파는 뭐였어요? 승수효과에서 몇 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몇 배 이상은커녕 그냥 조금밖에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는데 그랬을 때 민간 부분에 투자를 위축시켜서 이걸 구축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해가지고요. 이게 구축이라는 게 뭐냐면 크라우딩이 뭐야? 꽉 차 있는 거야. 지하철 생각해 보세요. 꽉 차 있어. 김밥이 땡땡하게 이렇게 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다 밥을 더 집어넣으면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이쪽을 밀어넣게 되면 반대쪽이 펑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축 효과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민간 부분의 투자를 이게 말이 좀 헷갈리면 어려우면요. 위축이라는 말로 쓰세요. 그래서 위축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위축 효과로 인해 가지고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바로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여기 나와 있는 야 정부 지출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구축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고전학파는 완전 구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이제 통화주의 학파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구축 효과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냥 구축 효과는 고전학파랑 관련된 얘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고전학파라고 있는데 세고전학파는 뭐냐면요. 세자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 밑줄 치세요. 사람들의 기대가 합리적이고 미리 일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파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고전학파가 있다가 여기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공황이 발생해서 엄청난 경기 침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 학파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고전 학파는 깨깨갱해서 이제 지하로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 게 통화주의 학파, 밀턴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 학파가 있고요. 이제 케인즈 학파가 세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케인즈 학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늘 이제 시대는 돌고 돌고 그렇습니다. 새라는 new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new라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정보도 많아지고 똑똑해지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요 우리가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리적 기대를 통해 가지고요.
뭔가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 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다 활용해 가지고 예상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예상 가능한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없는 거야. 정부가 우리 어떤 정책을 만약에 실행을 하잖아요. 그때 예측 가능하게 해버리면 아무 효과 없는 거야. 사람들이 다 거기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 기대를 타고 새롭게 등장한 고전학파를 우리가 새고전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케인작파도 이걸 받아들여요. 합리적 기대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을 새케인즈 학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자는 둘 다 똑같아. 합리적 기대랑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하면 어떤 미시적인 접근을 하게 돼요. 최적화라는 접근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근데 이제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고전학파다라고 하는 거니까 고전학파는 이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케인작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격이 이렇게 경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쪽에 와보시면 새고전학파는요. 사람들이 기대가 합리적이다. 그래서 미리 다 대비를 해서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면 자, 밑줄 별표하세요. 교재도 있어요. 아무런 효과 없음. 아무런 효과 없어요. 다 예측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단기에도 무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다 했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왜 별로 놀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적 효과가 있으려면은 갑자기 공격을 들어갈 때도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나 들어간다 다 예고하고 들어가면 뭐 다 대비하니까 충격적인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리카르도 대등정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리카르도 대등정리 요거는 바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임플리케이션을 물어보니까 잘 머릿속에 체크해 두세요. 뭐냐면 리카르도가 생각한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요. 국채를 미래 조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정부가 재정정책을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텍스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텍스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이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본드를 발행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한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세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야. 세금을 거둔다. 그러면 이게 약간 강제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본드를 발행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국채를 발행하는 건데 약간 이거는 빌리는 거예요. 빌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국채를 발행한 다음에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빌린 다음에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본드는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보면 정부가 추경을 예산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 조달한다 그러면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정부가 무슨 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빌리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언제 갚아야 돼.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나 은행에서 돈 빌리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 그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국채는 언젠가 갚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국채를 이거는 지금 세금이야. 현재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본드는 뭐냐면 미래 텍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세금 낼래, 나중에 세금 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채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은 그럼 국민들은 아유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예상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새 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통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아무 효과 없게 됩니다. 다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무력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걸 정책 무력성 명제인데 단기적으로도 무력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리카르도 등가 정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새고전학파의 주장이니까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셔야 될 게 요거예요. 래퍼 곡선이라는 겁니다. 고전학파 계열 중에서 요거는 오히려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신문 같은 데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세 관련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학계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래퍼 곡선은 뭐냐면 래퍼라는 학자야. 1980년대에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 때 경제자문관이었었는데요. 공급 중시 경제학이라 합니다.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라 해가지고 조세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어요. 원래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은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봤어.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소득세를 깎아주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래퍼 곡선에 나와 있는 래퍼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 사람은 조세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감면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공급 능력을 확대하게 되고 그 결과 총수요와 총공급을 모두 증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래퍼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정부가 세금을 많이 뜯어가 일할 맛이 안 나. 근데 세금을 오히려 줄여주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잖아? 그렇게 되면 그게 정부가 가져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많은 걸 가져가게 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야. 또 여기서 세금은요. 이자 소득세가 될 수 있어요. 정부가 내가 열심히 나도 소비하고 싶은데 소비를 안 하고요. 저축을 했어. 근데 정부가 이자 소득세라 해가지고 이자의 세율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내가 뭐야 이거 내가 열심히 저축한 거 다 뜯어가잖아.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저축할 맛이 안 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저축이라는 게 뭐예요? 그쵸.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야. 자금의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이 되는 거잖아요. 노동도 생산 공급 측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조세 감면을 통해서 공급 능력을 확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수요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총 공급까지도 같이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기서 1980년대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의 어떤 감세,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라는 이론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야, 세금 깎아주면 정부는 어떻게 돈이 없잖아. 뭐 해 먹고 살아? 맞아. 그게 사실은 얘네들의 목표예요. 공화당과 관련된 고전학파는요. 가능한 한 시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부는 가능한 한 작은 정부가 제일 최상의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주장하게 돼. 케인즈는 뭐야? 정부의 역할을 더 비대하게 방대하게 확대하게 되는 게 케인즈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야수 굶기기.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먹는 거 계속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근데 정부가 슬림하게 다이어트 하려면요. 그냥 먹는 걸 줄여야 되는 거야. 굶어야 되는 거야. 굶어야 되는 거. 그렇죠. 이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게 굶는 거를 참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건 뭐냐면 야, 세금을 깎아줘서 굶어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작은 정부 야수 굶기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되게 재미난 그림이에요. 이 세율입니다. 세율. 세율일 때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데 끝에 보시면 세율이 만약에 0%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정부가 세금을 안 거두는 거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은 없게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세율을 100% 이렇게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누가 일을 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게 되면 야 너가 일한 거 정부한테 다 갖다 바쳐. 그러면 누가 일을 해요? 정부가 준 다음에 니네 조금씩 나눠줄게. 누가 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율이 100% 되면은 정부의 조세 수입이 빵 이렇게 돼요. 근데 래퍼가 생각할 때는 곡선의 형태가 세율과 세수 수입 관계가 이런 형태를 지닌다고 보는 거야. 자, 지금 미국의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지금 미국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현재 상태가 여기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세율을 낮추는 거야. 국가가 세율을 낮추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야, 세율을 낮추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래퍼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세율 낮추잖아. 그럼 여기 T스타보다 높은 상황에서 세율 낮추면 오히려 정부의 세수입은 이렇게 증가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책마다 여기 T스타 이상이 되는 요 영역 있잖아요. 요 영역을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영역을 금지 영역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음영 처리해가지고 금지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금지합니까? 세율 인상을 금지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세율 인상을
금지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는 이제 공급 중시 경제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요? 맞아요. 세율, 조세를 통해 가지고 공급 측면에 충격을 줘가지고 가능한 한 고전학파입니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려고 하는 고전학파의 약간 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 또 출제가 가능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량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균형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게 바로 자동 안정화 장치예요. 자, 2번 요거 별표에서 체크해 두세요. 누진세와 실업보험과 사회복지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선 여기 볼게요. 케인즈의 재량적 재정 정책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경제가 호황이고 불황이고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만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경제가 여기는 과열된 상태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야.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열이 좀 진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줄이고 텍스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케인즈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케인즈의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재량적 재정 정책 되는 겁니다. 자, 경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침체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케인즈의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재량적 재정 정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그거와 반대로 해가지고요. 이 재정의 자동 안정화 정책은 야, 케인즈 너 이렇게 개입할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왜? 어떻게 가만히 놔둬도 돼? 맞아요. 안정화 장치잖아.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그 장치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방법이 뭔데? 여기 다시 볼게요. 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누진소득세 별표하세요. 아니 여러분 경제가 지금 과열된 거야. 과열됐어요 지금. 자,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경제가 과열이 되면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소득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득이 증가한다고. 그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면 텍스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많이 부과가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막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경기가 침체돼 있어요.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아가지고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보험제도나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실업보험을 통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업보조금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 이거는 바로 뭐냐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도 경제의 호황과 불황이라는 게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그래서 고전학파 계통이 있고 케인즈학파 계통이 있어요. 고전학파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시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작은 정부 이거를 강조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면은 민간 부분을 위축시킨다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구축 효과 요거를 얘기했고요. 케인즈학파는 뭡니까? 라고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큰 정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또 케인즈가 승수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배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야. 승수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다고요?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해 가시죠? 자, 더 나가서 세고전학파의 리카르도 등가 정리 있어요. 리카르도의 대등 정리 요게 있습니다. 대등 정리. 예, 요것도 고전학파 계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전학파 계통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쪽에 해당하는 게 통화주의가 고전학파의 뒤를 잇게 된 것이고 또 세고전학파 세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리적 기대라는 거 암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세고전학파 되는 거예요. 리카르도 대등 정리해서 정부의 정책은 아무 효과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케인즈학파도 나중에 세 케인즈학파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고전학파 어떤 계열 중에서 좀 약간 아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맞아요. 공급 중시 경제학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 중시 경제학은 이쪽에 나와 있는 고전학파 계통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매경 테스트에서는 쓸데없는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 크게 보시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무슨 경제학의 ISLM이라든가 뭐 승수 계산하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오히려 매경 테스트는 경영이 오히려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서는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잘 이렇게 크게 보시면 충분히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